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서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정윤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세션에서 그 LLM이나 또는 사스화하는 패키지나 이런 기반 기술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반 기술들과 또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클라우드 패키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금융이라고 이 지금 저희가 금융을 타겟팅해서 먼저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내용은 비대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공공이나 뭐 제조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의료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장표 자체는 금융 쪽에 조금 포커싱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 완전 사스형 제품인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금융 쪽에서는 또 보안 요구 사항이나 금융 보안원 이런 정책에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에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고객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고객사 내부 IDC나 폐쇄망에 직접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을 해드리고, 그 위에 퍼블릭 사스와 똑같은 형태의 사스를 프라이빗 형태로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전에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소홀하실 겁니다. 자, 왼쪽에 이제 사스 서비스가 이제 퍼블릭에 올라가 있는 완전 사스형 서비스, 그리고 오른쪽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사스 파스라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은 했지만 요새는 이제 에브리띵 애저 서비스에서 자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퍼블릭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내부망에다가 똑같이 사스 형태로 제공하고 더불어 플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까지 같이 제공해드리는. 그래서 저희 인스웨이브의 그 제품군들이 한 그 17개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금융에 좀 포커싱이 된 서비스들이고, 그 제품들 만드는데 그 필요한 기술들이 오전에 또는 앞서 그 나왔던 기반 기술들, 그런 서비스들을 다 활용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만들어낸 서비스는 디지털 창구, 아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가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TM, 무인 점포, 그다음에 전자계약, 비대면 판매, 아웃도어 세일,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퍼블릭, 지금은 이 다음 장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바로 구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렴하게 구독형으로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퍼블릭 사스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는 요거 퍼블릭에 대해서 그 어느 CSP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썼는지는 그 다음 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사스 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그 MSA 환경이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나 또는 그 여기에서는 이제 웹스퀘어라는 게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 웹스퀘어 AI라는 제품도 LLM 기술을 또 써가지고 자동으로 노코드, 로코드 형태로 그 소스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까지 합쳐진 상태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사스 파스 서비스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제품들은 왼쪽에 그 일반적인 그 파스 플랫폼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수세 렌처나 VM웨어 탄주나 또는 국내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언, 그다음에 그 나무기술과 아콘소프트의 칵테일 클라우드,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저희 제품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제품을 완전 사스형 형태로 프라이빗하게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디지털 창구나 똑같이 퍼블릭처럼 아웃도어 세일이나 비대면 창구, 뭐 전자계약, 무인점포, 보이는 TM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AWS나 애저 다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웨이브에서는 아마도 그 웹스퀘어라는 제품을 다들 친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도 그 비즈니스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 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금융 쪽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CSP가 금융보안원의 그 CSP 안정성 평가를 다 받아야 거기에서 금융 서비스를 또 퍼블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P 파이낸셜 존에다가 저희는 그 퍼블릭 사스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전자서식, 전자서명, 전자문서, 화면 공유, 화면 상담,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도 워크플로우 많이 쓰시죠. 그런 제품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 네이버 클라우드 파이낸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금융보안원의 그 CSP 안정성 평가 항목들을 다 준수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퍼블릭은 지금 저희가 NCP 그 파이낸셜 존에서 지금 사스 형태로, 완전형 사스 형태로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가는과 동시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도 많이들 가져가십니다.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그 개발 동향을 보면은 웹 서비스 형태 엔드포인트가 웹 화면으로 만들어지는 추세에서 요새는 API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레스트풀 API로 노출을 시키고 뭐 스웨거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근데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API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레스트풀 서비스로 그 API 형태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어도 노출을 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API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모델, 그런 분들. 자, 요새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 도메인 영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통이나 미디어나 그 제조 쪽은 빨리 갔고요. 당연히 빨리 갔는데 이제 공공이나 금융이 최근에 이제 좀 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융에서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그냥 그 빅뱅 형태로 그냥 가버리시면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론도 워터폴 방식에서 지금 CI/CD를 활용한 데브옵스나 애자일 방법식으로 많이 그 방법론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서비스를 올리는 환경조차도 서버나, 그러니까 옛날 박스라고 말하는 부분, 베어메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아이아스라고 해가지고 VM들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제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그 투자해서 IDC를 안 짓죠. 그리고 안 가져가려고 해요. 물론 삼전이 AWS 막 쓰다가 최근에 그 조이언트라는 거 인수해가지고 SDS에서 또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SCP 사업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최근에는 IDC를 자체적으로 비용 유지 보수 차원에서 절감 차원에서라도 안 가져갑니다.
대기업들 제조 유통 쪽도 다 퍼블릭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거 넘어가기 전에 프라이빗 환경을 또 한번 거치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갔다가 많이 갑니다. 이런 환경을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라이빗 환경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클라우드 형태로 써야 되는데 왜 컨테이너에 했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I 형태로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API로만 노출만 시키면 되냐? 그건 안 되고, 예전에 그 EAI나 ESB나 또는 금융 쪽이시면 채널계 이런 쪽으로 그 연동되는 인티그레이션 미들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API는 어떻게 또 형태가 바뀌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데브옵스, 애자일. 근데 애자일은 꼭 이렇게 가라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워터폴과 애자일을 적절하게 섞어서 반반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툴체인은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큐리티. 근데 요새는 보안을 그냥 적용 안 해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면서도 CI/CD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보안도 그 데브세곱스 형태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에 그냥 흐름에 맞게끔 보안이 자동으로 체크되게끔 합니다. 데브세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 그러면 보신 분들은 많으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 예전에 제가 플랫폼 구축할 때 많이 썼던 영상이었는데, 보시면 저 맨 왼쪽 위에 인스턴스가 4개가 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4개가 떠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갈 겁니다. 부하가 막 갈 거고요. 지금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컨테이너 플랫폼의 인스턴스고요. 와스라고 보시면 돼요. 와스 4개가 떠 있는 상태고, 이미 요 밑에 APM에서는 부하가 지금 엄청 나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은 금융에서 서비스 뭐 주면은 돈 손실액이 엄청나잖아요. 이러다가 서버 뻗어요. VM이나 그 베어메탈은. 왜냐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 스케일아웃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은 상관은 없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수나 작업량이나 그리고 그거 담당자분이 그 전주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컨테이너 플랫폼은 1분 안에 지금 43초, 44초 넘어가고 있는데요. 58초, 59초 될 때 저 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미 APM 보시면은 지금 부하가 트랜잭션을 지금 막 더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 늘어났습니다. 8개로 자동으로. 이 오토 스케일링이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할 때 미리 VM을 8개나 12개 이렇게 생성을 안 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평상시에는 인스턴스를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트랜잭션 설정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 부하 설정만 해놓으면 담당자는 이 업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서 이 컨테이너 플랫폼, 이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밑에 APM이 그 자동 오토 리프레시가 안 돼서 수동으로 오토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지금 인스턴스가 8개로 제대로 트랜잭션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이 컨테이너 플랫폼 요 밑에 요 5개 제품 외에도 컨테이너 플랫폼은 또 쿠버네티스 오픈 소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상용 제품들은 저희 인스웨이브가 많은 플랫폼 벤더와 또 구축 SI 벤더 파트너 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적었고요.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들 위에 저희 제품군들 중에 프로웍스 5 클라우드라는 그 서버 프레임워크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MSA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웹스퀘어가 이제
인세이브에서 제일 좀 많이 알려진 친숙한 그 UI 저작 도구인데요. LLM이 탑재되면서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업무를 치면 그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개발자분들이 타이핑을 안 해도 되는 상황. 거기에 비전 API까지 들어가서 이 드래그 앤 드롭이나 또는 캡처한 거를 갖다 붙이면 코드로 바로 또 생성이 돼 버립니다. LLM뿐만 아니라 비전 CNN 쪽도 같이 탑재가 돼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웹스퀘어 AI라는 제품이 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웍스 5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이 서버 백엔드 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프로웍스 5 서버 프레임워크가 왜 MSA용으로 최근에 출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제품 개발해 보시거나 프로젝트 해보신 분이 있으시겠는데 저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롤백이에요. 투페이스 커밋.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는 그 소스가 와르나 EAR이나 자르나 하나로 딱 패키징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트랜잭션은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DB 프레임워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줘요. 뭐 마이바티스나 그런 부분들 다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RESTful API로 노출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쬐끄만 와스들이라는 거죠. 되게 경량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떠 있는데 얘네들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롤백이 될까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런 것들을 어떤 솔루션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막 사고 싶어가지고 막 찾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 프로웍스 5는 사가 패턴으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롤백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좀 특화된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제품 이런 컨테이너 하나 또는 파드 하나에 이 서버 프레임워크를 이 프로웍스 5를 써도 되고 그냥 스프링 부트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웍스 5에 저희 업무들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사인스케어, 더블 쉐어링, 이게 쉐어링이 이제 화면 공유 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고, DX스퀘어 전자서식, 그리고 워크플로우 마이크로 서비스, 전자문서, PDF 스퀘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요것들을 조합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비대면 디지털 창구라는 업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고요. 지금 아까 그 5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또 다시 조합을 하면 다른 전자계약 비즈니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희가 한 사례고 이제 금융권에서 기존 레거시나 기존 에지이즈 시스템들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새로 나오는 업무들에 한해서, 그리고 기존은 쪼개시려면 또 방법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면 백엔드만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면 되냐? 그러면 재사용성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그럼 프론트엔드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엔드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모듈화해서, 예전에 그 뭐 포트리 뭐 웹파트 뭐 웹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UI도 그냥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페이지 구성을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조합한 것처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컴포짓 UI들을 이용해서 다른 업무에 또 재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와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그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서비스가 사스 형태로 프라이빗이지만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희 제품만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업무 패키지를 그대로 제공해드리냐? 해드리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
원래 그 새로운 업무들을 계속 만드시거나 또는 뭐 HR이나 뭐 컴플라이언스나 뭐 ITSM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인하우스로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 웹스퀘어 AI와 프로웍스 5를 이용해서. 자,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API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API 형태로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적으면 그 API 게이트웨이나 API 매니지먼트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져.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권한과 그리고 그 트랜잭션과 나중에 외부에 사업하실 때도 API 사업하실 때도 비용 책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셔야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조금 더 외부로 API 사업도 하고 싶으시고 또는 외부에 있는 오픈 API를 가져와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플러스 매니지먼트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때 이런 특징들이 예전에는 그 EAI나 ESB 같은 거 많이 쓰셨고 그리고 채널 MCI, MCA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면서 이런 컴팩트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뭐 개발자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하시다가 그 크로스 도메인 그 경우에 권한이 없으면 화면에 안 보이고 하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경우에 그게 더 빈번해지는데 여기에서도 CORS 다 정의됩니다. 그래서 뭐 와스에서 설정해라, 니네 소스에서 설정해라 이런 악유나 개발자들의 또는 그 TA들 간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 문제도 이런 것들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I/CD는 너무 잘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자일로 꼭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프로덕트 오너 PO와 스크럼 마스터, 옛날 PM 그리고 디벨롭먼트 팀, 이 개발팀 이런 구분과 의사소통 또는 그 지금 원래 그 예전에 저희가 말하는 그 요구사항 또는 이슈 이런 것들을 애자일 쪽에서 이제 백로그라고 하는데 PO가 백로그를 도출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툴체인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제품을 꼭 이런 걸 쓰라는 건 아니고 예시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봤고 이거 외에도 컨테이너 배포용 그 CI/CD 또는 VM 배포용 또는 뭐 람다 배포용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PO가 얘기한 게 지라 같은 저런 협업 툴에 백로그로 쌓이고 그 백로그 쌓인 게 그 백로그에서 필요한 위키 문서들 참조형 문서들은 컴플러스 같은 이런 위키 툴을 이용해서 협업을 같이 하고 문서 협업하실 때 그리고 그 백로그 요구사항이 나온 게 지금 그 개발자 아이디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면서 형상 관리를 통해서 배포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보안 마지막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CI/CD 형태 자동 배포 그러니까 자동 빌드 배포하는 과정에서 보안도 녹여져 있으면 더 편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디벨로퍼 아이디 환경에서부터 런타임까지 가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동으로 체크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 사례에서도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경우 아파치나 MIT는 쓰셔도 되지만 GNU나 이런 거 함부로 써서 상용화해서 팔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것들도 녹여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약점은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발 환경에서 그 레파지토리로 올라갔을 때도 스캔이 되고 그 레파지토리에서 데브, QA, 스테이징, 프로드 환경으로 내려받을 때도 체크가 되고 이 보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철저하게 다 막는 거죠. 자동으로. 심지어는 런타임 시에도.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그 보통 데브세곱스 적용하면
이 지금 빌드 배포 그리고 런타임 여기까지는 이제 알려진 위협으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위협은 또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드 정보가 ADB로 가야 되는데 CDB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협 달라, 담당자한테 연락 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학습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보안 쪽에서도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면서 일단은 다 못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알려진 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막아주고 다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라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보안도.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알려진 위협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폐쇄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런 CV 취약점 DB는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금융이나 또는 다른 도메인에서라도 그 폐쇄망일 경우에는 저 DB를 다운 받아서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거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샘플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할 때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함부로 기존 레거시나 에즈이즈 시스템을 쪼개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롤백이나 투페이스 커밋을 해결을 잘 못하셨어요. 기존 금융권에서 뭐 어디 금융권에서도 MSA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굉장히 큰 차세대로 그런 부분들이 접근 방식이 조금 이제 저희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컨테이너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컨테이너화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유지보수 비용 효과 절감 엄청나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CI/CD는 그 컨테이너화하면서 그 플랫폼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가져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 CI/CD 자동화도 당연히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컨테이너에 그 자동 빌드 배포도 잘 되고 우리 유지 보수도 잘 하고 있어. 그리고 인프라 비용도 막 줄었어. 시간 많이 남아. 그러면 이제 공통 서비스나 공통 그 모듈의 형태들을 이제 식별을 해내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만 일단 RESTful API 형태로 한번 노출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API 한 부분들을 기존 서비스들이랑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셨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방법론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기존 비즈니스도 또는 신규 비즈니스도 스코어링해서 얘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적합해 안 해, 이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비즈니스도 금융권에서도 재활용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또 했던 방법도 충분히 그 트랜스퍼나 날리지 핸드오버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라이빗 파스 좋습니다. 근데 일단 퍼블릭에 서비스가 완전하게 사스가 올라가 있고 구독형으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퍼블릭 사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